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진먼지에 발달 장애나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들이마실 경우에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화학물질과 화학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할 것이며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이죠. 화학 전공이나 유사 분야 전공하신 분들은 친숙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 나오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썼던 것 중에 유효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명칭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약자로 PHMG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물질은 박테리아의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원리가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물질을 어떤 제품에 첨가를 하면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근데 박테리아는 나쁜 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매게 하거나 어떤 질병을 매게 하거나 주변 환경을 생물학적으로 오염시키거나. 근데 이런 살균제를 쓰게 되면 그런 생물학적인 오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용한 물질인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박테리아를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을 가습기에 넣어서 썼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은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제품들에서 잘 쓰지 않지만 생활용품들에 많이 쓰여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물티슈, 우리가 쓰는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물티슈는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곰팡이가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곰팡이가 묻어있는 물티슈를 갖고 얼굴 닦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무언가가 살균제입니다. 근데 이 살균제가 그러면 물티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잘 판정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기 보여드린 그림에도 콘택트 렌즈 세정제를 보여드렸는데 이 세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제도 우리가 렌즈를 빼서 다시 눈에다가 착용을 하려면 뭔가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닦아내고 세균을 마찬가지로 죽이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살균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물질들이 살균 기능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냐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위험한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뼈아픈 교훈인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참 똑똑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뼈아프게 무언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떤 뼈저린 실패를 겪고 나서야 진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학물질의 편의만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의를 가져오는 물질이라서 썼는데 이걸 부적절하게 쓰다 보니까 사람의 건강 피해 또는 생태계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화학물질들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병을 예방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안전성을 미리 평가를 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을 시장에 유통되게끔 하자라는 게 좀 더 올바른 철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할 때도 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화학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얼마나 유해한가의 정도인 유해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자연환경으로 나갔을 때 정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위해성입니다. 그 두 단어가 약간 달라요. 유해성은 쉽게 여기 예를 빨간 글씨로 드러났는데 아주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 굉장히 유해하죠. 그 물질에 우리가 피폭이 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른 방사능에 의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물질을 아주 깊은 땅 속에 있는 경납고 안에 가둬두고 있다면 그 물질에 직접 우리가 노출이 되고 피폭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이 그 위에서 지나다니고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위해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어떤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인자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위해성을 평가하려면 실제로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약 4년 주기로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시면 98년, 그다음에 2010년까지 조사 자료가 발표가 됐고요. 2014년 자료는 아직 보완 중이라서 이게 보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조만간 올해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2배 이상 지난 10몇 년 사이에 증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 양이고요. 실제로 그럼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쓰이고 있느냐? 이거를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4만 종 정도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아직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위해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수준이 우리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해 수준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람들한테 어떤 건강 위해를 끼치는 인자는 화학물질 말고도 많습니다.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은 길 가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런 할 녀석 뭐 이런 속담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낮은 확률을 우리가 비유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요거는 네덜란드에서 조사한 표인데 정말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은 20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벼락에 맞아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리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어요. 비행기 사고도 있고 보행 중 사고. 갑자기 그냥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뭐 누가 덮친다거나 해서 사망 사고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있고요. 흡연이 있는데 흡연은 뭐 잘 알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고 실제로 전체 사망자 200명 중에 1명은 흡연에 의한 사망이라고 일반적으로 통계가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화학물질은 어느 수준에서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면 위해하냐라고 판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100만 명, 인구 100만 명 중에 1명의 사망 원인이 화학물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게 정부가 나서서 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표를 보시면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난리법석을 떨었구나.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걷는 것보다 안전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오토바이 타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송합니다. 기업에서는 불만을 얘기합니다. 화학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이 화학물질에 의한 위해 요인은 이게 너무 과장돼 있다.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뭐 이게 국회의원 선거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4월 달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좀 이따 할 텐데 선거를 하게 되면 항상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경인가요?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후보에다 주로 투표를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슈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화학물질 자꾸 이렇게 규제하면 우리 공장 딴 데로 옮기겠다. 지나친 규제를 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국가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규제를 완화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를 기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니까 제가 저런 표를 막 이렇게 여기서 공개하는 게 뭐 저와 저의 학생들,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의 앞날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화학물질에 유통되는 수가 4만여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런 화학물질의 관리 기준을 정할 때는 개별, 아까 자일렌 얘기하셨잖아요. 자일렌 하나에 대한 기준이 인구 100만 명당 1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4만 종이 있으니까 서로
그 효과들이 합쳐지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환경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하고 그 화학물질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피해를 잠재적으로 입게 될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내가 여행을 하는 거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건데 화학물질의 사용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평가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면 얼마나 위해한지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뭐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물질을 규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철학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학물질을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우선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면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 물질에 대한 위해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제출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자라는 게 아주 기본이 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 다 읽으시죠? No data, no market 이런 간단한 표어를 씁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위해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정된 용도, 이 물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용도를 제출하면 그 용도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아까 같은 기준에서 이 물질은 조금 위해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미 쓰고 있는 물질이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야 위해성 평가를 한 겁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신규 물질, 정말 새롭게 아주 창의적으로 합성이 된 새로운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불행히도 이 물질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위해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비자분들이기 때문에 걱정들도 되게 많으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4만 종인데 설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가 그 4만 종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네,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걸 조금 벗어나면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학물질에 포함된 그런 성분들이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지켜야 될 수칙을 제가 요청을 받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보자. 내 아이가 나한테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내가 답을 해야 될 거냐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위해 평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나은 사회로 갈 것이기 때문에 위해 평가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용법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 거지 그 제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거를 평가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안전성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이라면 정확히 그 물질을 써야 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제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노출되는 것이 문제니까 보호장구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노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유해한 정도는 여전히 일정하지만 노출이 덜 됐으니까 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출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 소스가 있어요. 아까 새집증후군 얘기도 하셨고 벽지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장판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집에 가스불 같은 거 쓰다 보면 이제 가스불 타면서도 나오고요. 이제 그런 물질들이 실내에 농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를 해주시면 상당 부분 그런 물질들의 농도를 또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화학물질로부터 굉장히 유용한데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4개의 주체, 정부, 전문가, 언론, 그리고 소비자, 시민 이렇게 4개의 주체를 얘기를 했는데 4개의 주체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뭐 저희가 사실 연구비를 받고 하니까 연구비를 뭐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논리와 양심에 맞는 결과들을 공표해야지 잘못된 오도된 결과들을 공표하거나 하는 일들은 일단 저희의 직업윤리,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언론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도 때로는 언론이 이렇게 클릭수를 늘린다 그러면 속된 말로 그래야지 광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잡혀 있는 공정한 보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 입장에서도 너무 그런 지나친 공포를 가지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입증된 물질들에 대해서 용법을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쓰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서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합성 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에코살림의 김나나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다들 진짜 이름이 나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 이름은 김나나가 맞고요. 네,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에코살림이라고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려지는 폐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입니다. 그것도 합성세제에 의한 생활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에코살림은 그 버려지는 폐유와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연비누 그리고 자연세제를 만드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홍보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통해서 가정 폐수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주체자인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합성세제를.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침 프로라던가 아니면은 저녁에 그 주부 관련 대상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나이 30,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가 제 둘째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생후 1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얼굴에 좁쌀 같은 게 막 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좁쌀 같은 그 발진들에 하나하나가 다 진물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피가 맺히고 이게 이제 얼굴에서부터 시작하더니 목, 그리고 가슴, 그리고 배, 나중에는 온몸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도대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 하던 차에 희한하게 우리 아이는 새로 세탁한 옷만 입히면 그렇게 긁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옷을 한번 벗겨봤더니 옷 사이사이에 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두둑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핏물과 진물이 워낙 많다 보니 제가 물론 세제를 많이 쓴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도대체 그러면 얘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런 세제였나?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제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세제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닦아내고 싶은 그런 이물질들을 벗겨내는 모든 것을 다 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를 그러면 내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제에 노출이 돼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 대부분 치약으로 이를 닦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수는 뭘로 하세요?
비누나 아니면 폼클렌징으로 많이 닦고, 몸은 바디워시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샴푸로 머리를 감고, 맨 마지막에는 헤어 트리트먼트나 린스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페브리즈와 같은 탈취제도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합성 세제를 너무너무 많이 썼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제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실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가 피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호흡기로도 들어가고 있어요. 페브리즈 같은 거 사용하시다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가끔 계시죠. 그 호흡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데, 차라리 선생님들이 다 입으로 먹었다면 이게 밖으로 배출되는 데는 대부분 80%에서 90% 정도가 배출이 돼요. 하지만 피부로 흡수되는 거는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게 배출되는 데는 약 10%밖에 안 됩니다. 즉 90%가 내 몸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거품이 나죠. 거품 나는 것들은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성냥개비처럼 생겼어요. 머리 부분은 동그랗게 생긴 부분은 물에 달라붙고요. 기다랗게 생긴 부분은 기름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기름때에 달라붙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이런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아니면은 다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써야겠다 해서 제가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품을 내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때를 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건데, 실제로 살림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주방이죠. 주방에서 기름을 사용하고 나면 이게 산소랑 달라붙어 가지고 끈적끈적한 기름때를 만드는데, 이런 기름때는 산성의 때입니다. 산성은 알카리로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의 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세균하고 암모니아가 많은 욕실에서 대부분 생기는 게 미끈미끈한 물때가 굉장히 많죠. 이런 물때는 알카리성 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닦으면 될까요? 산성으로 닦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척의 원리는 중화예요, 중화. 예전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산과 염기가 서로 만나면 중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때를 뺄 수가 있습니다. 산성의 때를 없애려면 알카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요즘에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또는 남편이 먹다 남긴 소주나 맥주, 이런 알코올도 알카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 때를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산성인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나 또는 요즘 마트 가면 구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연산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꼭 굳이 합성 세제가 들어있지 않아도 뭔가 때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찬밥 비누, 뭐 커피 세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맥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먹다 남긴 찬밥 있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맨날 남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버리자니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까 하다가, 찬밥 안에는 녹말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름때를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거하고 우리가 먹는 식용유하고 서로 반응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찬밥 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제가 맥주 세제예요. 우리 남편이 맥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늘 페트병으로 사다 놓고 늘 남겨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맥주 같은 경우는 검은색 옷을 입다 보면 하얗게 탈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맥주에다 담가 놓으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시 검정색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탁 세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커피 전문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가지고 저희가 커피 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들이 들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제 찬밥이나 맥주 세제의 장점은 뭐 버려지는 음식물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꼭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 친환경 청소 3총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베이킹소다입니다. 두 번째가 과탄산소다 또는 과탄산 나트륨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구연산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때를 벗겨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베이킹소다는 약 알카리성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름때를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청소년이라서 가장 좋아하는 게 고기거든요.
주말에 삼겹살 안 구워주면은 주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막 구워주고 나면 기름이 엄청 끼죠. 합성세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때를 합성세제로 닦는다고 해서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물을 받아 놓고요. 프라이팬에 베이킹소다 1스푼만 넣고 한 번만 끓여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름하고 반응을 해서 굉장히 잘 닦여요. 그리고 싹 버린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주기만 하시면 돼요.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깨끗이 닦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때가 많은 데가 어디에 있냐면 가스 후드 있죠. 가스 후드에도 베이킹소다로 닦아주시면 굉장히 깨끗이 닦여요. 자, 또 베이킹소다가 좋은 게 냄새 제거와 습기 제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지금 습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신발장 같은 데 베이킹소다를 컵에다 넣고 넣어주시면은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 습기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돼요. 그 다음이 바로 과탄산 나트륨 또는 과탄산 소다로 알려진 건데 이거는 하얀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게 아니면은 색깔 옷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얘는 물에 들어가면 산소 방울들이 나와요. 이 산소 방울이 얼룩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신생아,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의류 같은 거 깨끗이 빨기 위해서는 과탄산 소다를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굉장히 깨끗이 닦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알카리성 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성의 때를 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지금은 이제 물때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연산은 물때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섬유유연제를 안 쓴 지 12년이 됐거든요. 섬유유연제 대신 사용하기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섬유유연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섬유에 달라붙어 있다가 몸을 가렵게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실제로 섬유유연제만 쓰지 않아도 가려움증이 확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럴 때 구연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섬유유연제 대신. 그러면은 이 산성의 물질이 남아있는 알카리때를 다 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마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피부 세정제도 가지고 계실 거고 샴푸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럼 다 이런 베이킹소다로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거 자체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 뭐 여성들 할 것 없이 샴푸를 몇 번 펌핑하냐 보면은 대체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펌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펌핑만 해도 사실은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샴푸를 쓰시려고 펌핑한 다음에 머리에서 거품을 자꾸 내시려고 그러는데 머리에서 거품 내는 게 아니라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내주시고요. 한번 펌핑해서 그런 다음에 두피에다가 쓰신 다음에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 주셔야 돼요. 이렇게 충분히 헹궈 주셔야지만 잔여물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펌핑 하시는 게 좋다는 거. 폼 클렌징도 마찬가지고 워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주방세제인데요. 주방세제를 이제 쓰실 때 가장 많이 잘못 쓰시는 게 대부분 어떻게 쓰세요? 수세미에다가 펌핑해가지고 거품 내신 다음에 닦아내시죠. 근데 실제로 주방세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설거지 그릇을 물에다가 담은 다음에 물에다가 푸시는 거예요. 물에다가 한 번 정도 펌핑해서 거품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릇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닦아주셔야지 그릇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제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세제를 우리가 좀 더 적게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탁세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어떻게 쓰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품이 날 때까지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표기된 적정 사용량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세제가 그 발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1% 이상이 되면 세제 농도가 0.1% 이상이 되면 세제의 세척력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쓴다고 거품에 대한 환상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친환경 계면활성제 또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합성세제 중에서 가장 그 사고가 많은 게 염소계 표백제입니다. 염소계 표백제가 바로 락스죠. 그 염소계 표백제 안에는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랑 제일 많이 반응하냐면 락스 같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 거품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방세제를 거기다가 섞는다던가 아니면 뭐 샴푸를 섞는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그
그 특정 제품이라 그 산소계 표백제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많이들 쓰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염소가스가 나옵니다. 염소가스를 흡입하게 됐을 때 그 특유의 냄새들 있죠. 락스를 썼을 때 코가 매워, 눈물이 나, 그리고 재채기가 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염소가스가 나오게 되면 밑에 깔려요. 근데 대부분 청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들고 하지는 않으시죠.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하게 되는데 다 흡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를 사용하실 때는 꼭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흡입하게 되어 있어요. 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꼭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되 희석해서. 그 자체를 원액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워있는 방법들을 집에 가서 이제 실천하는 방법만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가정의 주체자들이잖아요. 집에서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하고 할 때 지금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화학물질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사회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